창고용 대형마트 같은 이곳은 경기 남부 슈퍼마켓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공동 도매 물류센터입니다. 조합원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6개의 시를 관할하고 있어요. 수원, 화성, 오산, 용인, 평택, 안성. 그래서 520명이 저희 물류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를 이용하시는 조합원들은 대부분 20평 전후 매장에 동네 어려운 골목 상권에서 영업을 하시는 슈퍼 사장님들이고요. 이 슈퍼마켓 협동조합이 만들어진 것은 2006년. 물품 구매에 있어가지고 지금 영업소나 큰 기업에서는 판매량이 적은 업소에는 지금 물량 공급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다량으로 공급해가지고 최소의 금액으로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류 공산품, 신선식품, 생활용품 해가지고 16,000가지를 저희가 진열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그래서 슈퍼 하시는 분들은 도매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디 물건을 사러 시장을 가고 뭐 대리점을 돌아다니고 할 필요가 없이 물건 구매하는 시간이 단축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동네 슈퍼마켓이라도 물건은 큰 슈퍼마켓 못지않게 다양하게 구비해야 하는데 정작 판매되는 양은 적습니다. 이 협동조합 물류센터가 생긴 이후 동네 슈퍼마켓 사장들로선 조금씩 다양하게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필요한 건가요? 네. 이렇게 적어 오세요? 네, 매일 일요일 빼고. 매일 오세요 여기? 그럼요. 구멍가게라 맨날 와요. 어디서 오시는 거예요? 메탄동에. 메탄동에서. 예. 이 협동조합 덕을 많이 봐요? 그럼요. 그러니까 거래하죠. 개인 사업자들이 조그만 그 구멍가게들이 이용하기는 편하죠. 이렇게 소분해서 가져갈 수도 있고 이렇게 조금씩 내가 편한 대로. 매장에 물건이 거의 소진되거나 없는 물건을 이렇게 이제는 모바일로 찍어가지고 전에는 뭐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없는 거 여기서 찾아서 이제 하면은 편하죠. 수원 서둔동에서 19년째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이순자 씨. 협동조합 덕분에 인건비도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브로콜리 오늘 그 협동조합에서 네. 2개 사오신 거예요, 그러면? 네네, 2개 사왔어요. 매일매일 빠진 만큼만 채우기 때문에 되게 편리하거든요. 시장에 가서 구입을 하게 되면 모든 박스 단위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면 버리는 것이 너무 많아서 이용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협동조합에서 다 소포장으로 해서 다 쑥갓이며 상추며 고추며 마늘이며 조금씩 구입할 수 있도록 다 소분화해 줬기 때문에, 그리고 협동조합이라서 그 물건을 구입하면은 또 적립도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협동조합이 사실 있어서 저희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원조격인 반월 표면 처리 사업 협동조합. 안산시 반월공단에 자리 잡은 이 협동조합엔 53개의 도금업체가 함께합니다. 저희 협동조합이 대한민국 1호 표면 처리업계 1호 도금조합입니다. 표면 처리 조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자부심도 있고 현재까지 이제 우리나라의 표면 처리를 리더들이 많이 배출된 곳이고 현재도 활동을 하고 있고. 표면 처리업은 소재 표면을 화학 처리해서 표면의 재질을 향상시켜주는 기초 공정 기술로 대표적인 뿌리 산업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업체가 영세하다 보니 폐수 처리 시설 등 큰 비용이 드는 분야는 개별 기업별로 일일이 하는 것보다 공동으로 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폐수 처리를 하는 과정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왜냐면은 혼자서 그 관리자도 있어야 되고 또 집수조도 지하 집수조도 있어야 되고 또 기계도 폐수 처리하는 기계도 있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공동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원자재 공동 구매는 물론 전기 배선 관리, 실험실도 공동으로 운영합니다. 개별로 한다는 것은 근본 사업에 안 맞습니다. 협동조합 아닌 다른 곳에서 이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지역도 또 정해져 있고 환경 관리니까 업종도 어느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제한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데나 가서는 할 수 없고 그래서 결국은 협동조합이 아니고 한다면은 할 수가 거의 없고 1961년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이 제정된 이후 전국에 900여 개의 협동조합이 운영 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인사이드 경인을 진행하는 김명섭입니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현재 700만 개가 넘어서 기업 수로만 따지면 99%에 이릅니다. 전체 근로자의 8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국내 기업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중소기업이 창출합니다. 중소기업은 경제의 버팀목인데 코로나19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영세한 중소기업들의 경영 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되는 것이 중소기업들끼리 협동조합을 만들어 서로 협력해 기업의 효율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자는 겁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 중소기업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의 현실과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운영 현황, 해결 과제 등을 인사이드 경인에서 알아봅니다. 오늘 출연자 소개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이정섭 수석연구위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중앙회 경기본부 김종합 본부장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김 본부장님, 네. 중소기업은 통상 이제 자산이 총액이 5천억 원 미만, 매출이 1,500억 원 이하의 회사를 말하는 걸로 아는데 경기도 내에는 중소기업이 그럼 얼마나 있는 겁니까? 예,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넷 중 하나는 경기도에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전체 중소기업 수가 728만 6천여 개 되는데요. 그중 184만여 개 중소기업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수로는 451만 명, 매출액은 748조 원으로 각각 25.7%와 28.0%의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중소제조업의 메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전국 중소제조업 58만 5천여 개 중 무려 31.7%에 달하는 18만 5천여 개 중소기업이 경기도에 있습니다. 이들 중소제조업의 매출액은 252조 원으로 도내 전체 중소기업 매출액의 33.7%, 전국 중소제조업 매출액의 3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중소제조업의 메카라고 할 수 있겠죠. 대한민국 중소제조업의 메카다. 예. 예. 그럼 이정석 연구위원님, 네. 그런데 이제 이들 중소제조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경영 환경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그 최근에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 그 조사에 의하면 그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서 수출입에서 이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들이 거의 70%에 육박하고 있고요. 70%.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23년도에 또 그 조사를 한 거를 보면 원자재 가격 상승이 1순위로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수부진 이런 부분이어서 지금 이제 중소기업들이 가장 애로를 겪는 거는 이제 원자재 쪽이 좀 큰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원자재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어떤 분야들이 있나요? 제조업 쪽이 이제 당연히 이제 원자재가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제조업이 특히 이제 경기도가 이제 제조업이 많다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상당히 좀 제조업이 크게 이제 피해를 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수부진은 이제 서비스업 쪽에서 이제 내수부진을 좀 애로를 크게 겪는 것 같습니다. 서비스업. 네. 그다음에 더 큰 거는 이제 제조업. 제조업 쪽이 이제 원자재에 이제 애로를 겪는 것 같습니다. 예, 현지 시각으로 13일이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를 방문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네.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은 경기도 중소기업 뭐 참여할 여지가 있을까요? 이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쟁 중이어서 모든 이제 사회 기반 시설이 파괴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뭐 주택, 의료, 뭐 공항, 철도, 도로, 그 재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총 1,200조 아니면 뭐 2,000조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통계는 이제 그 뭐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상당히 큰 규모의 재건 사업이 있고
그 우리나라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서로 이제 재건 사업의 이제 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하였다고 합니다. 최근의 일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경기도뿐만 아니고 제조업이 강한 경기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중소 중견기업들이 우리 새로운 수출 활로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청사진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 대기업들이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대기업들이 참여하다 보면 중소기업들한테도 활로가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죠. 예, 예. 그 당연히 이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이제 협력해서 아마 어차피 이제 대기업 그 단독으로 될 수는 없거든요. 이제 그렇겠죠. 예, 예. 중간재라든가 원자재 이런 것들 이제 중소기업들이 제공을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대기업과 그 중소기업이 협력해서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됩니다. 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 중소기업 협동조합 얘기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예. 중소기업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기업 활동을 하는데 예. 협동조합으로 뭉치면 어떤 이점이 있는 겁니까? 협동조합을 이제 그 만들게 되면 그 중소기업이 이제 중소기업 협동조합 만드는 것 자체가 이제 의미가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종의 업종, 그러니까 뭐 그 제조업 중에서도 이제 가구라든가 뭐 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동종의 업종들이 이제 뭉치게 되면 그 동일한 이제 제품들을 이제 원자재 수급도 그렇고 이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공동 구매라든가 아니면 판매라든가 그 공동 브랜드, 공동 기술 개발, 그러니까 동종의 이제 업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공동의 사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의 사업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이제 개별 중소기업은 굉장히 역량이 부족하거든요. 뭐 자금, 인력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협동조합으로 이렇게 뭉치게 되면 시너지를 낼 수 있고 규모의 경제, 공동으로 뭐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바이닝 파워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점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중소기업, 개별 중소기업의 그 역량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이제 이점이 크게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동종 기업들끼리는 사실 경쟁하는 구조 아닌가요? 경쟁도 되지만 이제 그 개별 중소기업들이 보면은 이제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 이제 일반인도 알고 있지만 굉장히 역량이 부족하거든요. 자금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협력을 해야지만이 더 이제 그 시너지 경영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나름대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어떤 수단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김종하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그 앞서 우리가 그 구성물에서 영상 구성물에서 이제 여러 기업들을 소개도 했지만은 협동조합을 하면은 특히 유리한 분야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모든 중소기업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중소기업은 기본적으로 대기업에 비해서 자원이나 규모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규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뭉친 것이 협동조합이라고 보겠는데요. 이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공동 구매를 하게 되면 당연히 가격이 좀 싸지겠죠. 근데 공동 구매에 참여하는 기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구매 원가는 더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규모의 경제 효과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이런 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업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비용이 발생하는데 지금 앞에 말씀드린 거는 원가 측면에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이제 판매 쪽에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동 브랜드가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는데요. 개별 중소기업이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시장에 진출하기보다는 공동 브랜드를 가지고 협동조합들로 뭉쳐서 같이 시장을 개척한다고 한다면 훨씬 적은 비용으로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공급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대규모 공사 현장에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톤의 레미콘이 필요한데 한 개 중소기업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일일 60톤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중소기업이 같이 납품을 해야겠죠. 하지만 그 계약은 공사 현장의 계약은 각각 하기보다는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일괄 계약을 체결하고 협동조합에서 조합원들에게 각각 50톤씩 내지는 뭐 60톤씩 40톤씩
이렇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이렇듯이 협동조합의 그 사업 분야는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 본 그 반월 표면 처리 사업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협동조합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데 1979년에 만들어졌어요. 그 당시에 만들어진 배경이 있나요? 당시 이 도금 업체들은 이제 공해 배출 업체로 이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인근에 있던 이 도금 업체들은 지방 이전을 정부에서 추진을 하게 됐는데요. 이 당시 도금 업체들이 자기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금 공업인 협의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안산시에 있는 안산시 상록구 8곡 2동에 도금단지 협동화 단지를 조성하게 되면서 반월 도금공업 협동조합을 이제 설립하게 됩니다. 이때가 1979년인데요. 현재는 이 조합에 한 110여 개의 도금 업체가 있습니다. 이 도금사업조합의 처음 주 업무는 사실 공동 폐수 처리장 운영이었습니다. 이 공해 배출 업체들이 발생하는 폐수를 공동으로 처리함으로써 처리 비용을 좀 줄이자라고 하는 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 조합에서는 근로자 복지회관을 건립을 해갖고 근로자 직원들의 어떤 휴게시설, 그다음 각 기업들의 구내식당을 공동으로 또 만들기도 하고 또 도내 시험 연구실을 또 만들어서 도금에 관련된 가점 연구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 도금의 원재료인 아연, 니켈 이런 것들을 공동 구매해서 도금 업체에게 공급해주고 있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그 이슈화되고 있는 ESG, 중대재해처벌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많은 제도 변화들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같이 토론회를 거치고 설명회를 통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는 각 기업들이 배출하는 그 폐수의 공해량을 측정하는 시스템을 각 기업이 구축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에서 공동으로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면 배출되는 공해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겠고 그런 데이터가 집적이 되면 어떻게 대응할 건지 또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동 폐수 처리장을 하면 어차피 그쪽에서 나가는 그 배출되는 이제 물질에 대한 기준 측정은 당연히 이제 거기서 공동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공동 식당 운영, 휴게실 운영, 그다음에 각종 법제 운영. 제일 중요한 게 공동으로 연구 시설을 운영한다는 게 약간 고무적이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중소기업 협동조합 좋은데 설립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쉽습니다, 사실. 일반 비영리법인의 설립 절차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창립 총회를 개최하고 정부에 인가 신청하고 인가 받고 나면 끝이겠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만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중소기업 협동조합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좀 까다롭긴 합니다. 예를 들자면 임원의 정수는 어때야 된다, 조합의 명칭은 어때야 된다, 조합원 자격과 출자 비율은 또 어때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시도를 업무 구역으로 하고 있는 지방조합의 경우에는 발기인이 30명, 그다음에 출자금은 4천만 원 이상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부에서 설립인까지 검토한 사항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협동조합 경기도 본부는 그때 어떤 도움을 주시는 건가요? 저희는 반드시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전에 사전에 중앙회와 좀 협의를 하고 컨설팅을 받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 없이 그냥 조합을 설립하게 되면 조합이 안정화되기까지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걸 저희가 봐왔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일 정도의 컨설턴트를 파견을 해서 설립에 필요한 절차와 준비 사항들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인터넷 검색창에 중소기업 협동조합 포탈이라고 치면 저희 인터넷 사이트가 검색이 되는데요. 여기에 들어오셔갖고 설립 안내 사항을 참조하시면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중소기업 협동조합, 경기도와 인천의 숫자가 각각 어떻게 되나요?
이 그 협동조 추이도 좀 그 만들어진 그 추이 숫자 추이도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전국적으로 지금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917개가 현재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협동조합은 업무구역에 따라서 전국조합, 지방조합이라고 하는데요. 이 업무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조합원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 시도에 분포되어 있다고 한다 하면 뭐 지방조합, 전국에 분포되어 있다고 한다 하면 전국조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그 전국조합은 주무관청이 이제 중소벤처기업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지방조합은 각 시도가 주무관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무관청별로 보면 전국조합은 267개 조합이 구성이 되어 있고 지방조합은 650개 조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650개 조합 중에서 경기도가 관장하고 있는 조합은 93개 조합에 달하고요. 인천에는 34개 조합이 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섭 연구위원, 예. 예,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근거가 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이 1961년도에 제정이 됐네요. 예. 62년이나 됐는데 예. 그 당시에 이 법이 만들어진 배경이 있습니까? 예. 그 1960년대 그 한국 경제에서 이제 중소기업 그 비중이 굉장히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거의 99%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중소기업의 이제 절대적인 그런 위상은 99%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 측면에서도 상당히 하여간 크게 66% 이상 하여간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었는데요. 예전부터 그랬다는 얘기죠. 예. 과거 60년대 이제 그랬었고 현재도 뭐 이거는 거의 비슷한 절대적인 수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중소기업들이 이제 개별로 이렇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60년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의 이제 대정부 이제 정책 건의할 때 개별 그 중소기업들이 대응을 하는데 굉장히 좀 역량이 좀 부족해서 잘 대응을 못했던, 그리고 이제 상당히 영세했고요, 중소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이제 착안한 것이 뭔가 조직화가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이제 일본의 사례를 이제 벤치마킹해서 협동조합을 이제 조직화해서 이제 조직적으로 좀 정부의 대정부 정책도 건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던 상황이고, 총괄적으로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가 과거에 이제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였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중앙회가 중소기업 중앙회가 이제 협동조합을 그 관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이 이제 그런 배경, 그 중소기업의 그 위상이나 역할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조직화의 그 필요성 때문에 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이 만들어진 지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현실에 맞게 좀 개정이 됐습니까? 계속해서 이제 좀 불합리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이제 개정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최근에 이제 특히 이제 좀 중앙회나 협동조합들이 이제 과거에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중소기업자로 이제 인정을 못 받았던 좀 상황이 있었거든요.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21년도에 이제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해서 이제 중소기업 협동조합도 중소기업자로 이제 인정을 받아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이제 그런 지원 시책들을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지위를 이제 인정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중소기업 법에서 중소기업들이 인정이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 이제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그 중소기업들의 이제 단체인데, 그 이거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단체로만 이제 그 생각을 했다는 거죠. 중소기업자로 이제 인정을 못 받고. 중소기업 협동조합 자체가 단체로만 이제 알겠습니다. 그 하다가 이제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기본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하여튼 그게 크게 하여튼 주요하게 이제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들도 원했던 그런 사항이 이제 개정된 사항이었습니다. 그 2021년인가요? 중소기업이 그 대기업과 하도급 거래 시에 그 대기업과 이제 가격 협상이 가능하도록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나서가지고 이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했는데 그 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고 이제 저도 이제 이 내용들은 이제 익히 이제 팔로우업을 좀 하고 있었는데 이게 21년도에 이제 그 우원식 위원께서 그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중소기업의 이제 협상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발의를 했는데 현재 이제 의안정보 시스템에 의하면 이제 그 중소벤처기업부 소위에 일단은 상정이 돼서 심의를 지금 하고 있는 꽤 이제 21년도에 됐는데도 아직 이게 진척이 이렇게 빠르게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약간 좀 민감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뭐냐면 이제 그 2019년도에 이제 그 중소기업의 이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공동사업들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의 이제 담합 여부를 좀 심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게 이제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좀 제외를 시켜서 그런 공동 그 행위에 대해서 일단은 제외가 됐지만 그 가격 결정 문제라든가 뭐 생산량 조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자 그 편익에 공정거래법이 소비자를 굉장히 좀 중시를 하는 그런 법이라서 이 소비자 편익에 좀 침해할 수 있는 행위가 있다. 그래서 약간 좀 좀 유예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공동 구매는 가능한데 예.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공동 판매를 할 때는 소비자 담합 행위로 이제 이렇게 보는가 보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일부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뭐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상황이어서 어떤 이제 실효성 측면에서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이제 공동 사업에 대해서 실효성 측면에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제 대기업들의 이제 납품 단가 후려치기, 뭐 이거는 뭐 언론에도 과거부터 이제 현재까지도 굉장히 이슈인데요. 그다음에 부당 감액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개별 중소기업들은 이제 협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런 이제 납품 단가, 부당 감액 이런 부분을 좀 협상할 수 있게끔 협상력을 높여주는 그런 거로 좀 그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하여간 그 최근까지도 그 위원회 소위 심사 중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공동 브랜드 얘기도 하셨는데 제가 아까 사실 이 문제를 그때 물어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서 건의를 해오셨을 걸로 생각하거든요. 뭐 개선된 부분이 없나요?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그렇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기본적으로 공정거래를 중시하기 때문에 사업자 단체가 어떤 조직을 해서 공동행위를 하면 그걸 이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 브랜드는 문제가 없나요? 공동 브랜드는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공정거래법에서 중시하고 있는 것은 가격 결정 행위에 대해서 중시하고 있습니다. 담합을 통해서 가격이 인상이 되게 되면 이것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일단 의심의 눈초리를 보게 되는데요. 공정거래법 내부에서도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상호 부조의 목적으로 설립한 조합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조합에 대해서는 동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농협협동조합이라든가 협동조합 기본법 등에서는 그 법률에 이런 조항을 달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에 이거한 그 담합행위 등 이런 것들을 저의 법률을 적용을 받지 않는 조항을 각각의 법률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간에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오고 있는 것. 앞서도 이제 슈퍼마켓 협동조합 등 이제 성공 사례들을 소개를 했는데 경기도 내에서 지금 성공한 협동조합 사례 좀 더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영상으로 보신 수원 중소유통 도매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경기 남부 슈퍼마켓 조합을 보셨는데요. 이렇게 공동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조합이 수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천, 광명, 안산, 고양 등 경기도 내 9개 지역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반월 도금 사업조합처럼 폐수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조합도 경기도에 상당히 있습니다. 주로 이제 염색 쪽에 그런 일들이 있겠는데요. 반월 패션 컬러 조합에서는 좀 특이한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최근에 문제시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수소 플랜트 구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폐수를 처리 과정에서 생산되는 슬러지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슬러지를 활용해서 수소를 생산을 하고 수소를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는 또 포집을 해서 이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로 또 판매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협동조합, 그러니까 민간이죠. 민간과 그다음에 기초지자체, 그다음에 광역지자체, 그다음에 중앙정부 이 4자가 합동을 해서 아주 좋은 성과를 낸 사례가 있는데요. 바로 경기 포천 가구산업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이케아가 국내에 진출하면서 포천에 있는 가구조합들이 어떤 위기의식을 느껴갖고 우리가 뭔가 공동으로 여기 대응을 하자라고 해서 만든 것이 경기 포천 가구산업협동조합인데요. 포천시에서는 2018년에 마호렌이라고 하는 전시 판매장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 전시 판매장을 구축하는 데에는 기업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비용도 있고 포천시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또 지원을 해주고 있고 정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함께 자금을 지원해서 총액 한 98억 예산을 가지고 지금 마호렌이라고 하는 전시 판매장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전시 판매장 안에는 공동 창고도 물론 있고요.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스튜디오를 구성을 해서 기업들이 온라인으로 상품을 매출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촬영 시설을 갖추고 있어갖고 거기서 제품 촬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게 촬영된 제품은 또 마호렌이라고 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공동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하는 배경은 결국은 그게 좀 상품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케아가 국내에 진출하면서 사실 가구업체들은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꼈고 이거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 필요성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정부는 정부대로 포천시에서는 포천에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또 마음을 써주신 거고 이거에 대해서 또 경기도에서도 거기에 취지에 적극 부응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4자가 함께 만들어낸 합작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정섭 위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방금 말씀해주신 여러 잘 되는 협동조합들 공통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노하우가 있다면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제가 저는 이제 연구자이기 때문에 이제 연구를 이제 과거에 2014년도에 이제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제 활성화 방안 이런 연구를 좀 했을 때 현재도 그렇고 과거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공통적인 성공 요인이 한 3가지로 이렇게 축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그 중소기업 협동조합들이 이제 공동의 사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성공 사례의 이제 성공 요인인데요. 사업을 하면서 공동의 사업을 하면서 성공을 거둘 때 그 나름대로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구축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때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열정적인 리더십을 가진 이제 리더가 있었다는 그 부분이었어요. 그 협동조합에는 이제 협동조합 이제 이사장이 있고 이사장님이 이제 그 회원사 중에 한 분이 이제 이사장을 맡게 되는데 그런 이사장님 중심으로 해서 열정적인 리더십을 발휘했고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조업 회원사들이 이제 참여를 했고 협력을 했다. 요게 이제 크게 이제 그 성공 요인 3가지 팩터로 이렇게 잡혔던 사항이었습니다. 예. 자, 김본부장님, 그 최근 4차 산업 시대에 들어서 디지털 관련 업무라든가 탄소 저감을 위한 환경 문제 대응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역할이 더 커졌다고 하는데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 이후에 디지털 전환이 가속되고 있고 또 기후 위기와 관련된 탄소 저감 문제, 에너지 전환 문제, 뿐만 아니라 ESG 영역과 관련된 신경영 기법이 또 요구되고 있고 화학물질관리법,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 등 중소기업과 관련된 법률 제도가 아주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중소기업 경영에는 크나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서 자원이나 규모에 있어서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은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이런 변화에 대응책들을 강구해 나갈 수 있겠지만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개별적으로 이런 대응을 한다고 하는 건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중소기업 현실에 주목해서 여러 가지 지원 방안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대응 방안에 반드시 업종별로 공통의 대응 전략을 좀 수립해 주십시오. 예를 들자면 중소기업들이 ESG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데 ESG와 관련된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업종별로 공통된 ESG 공동 전략을 만들어 주시면 이걸 가지고 전파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잠깐만, ESG의 그 공통 지표들이 없습니까? 그 표준화된 게 나온 게 표준화된 건 있지만 그것은 중소기업이 적용을 해서 중소기업 경영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나기에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용 ESG 평가 지표들을 다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모든 중소기업이 같은 지표를 가지고 가기보다는 업종별로 다른 특화된 지표가 좀 필요하지 않나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 예를 들자면 탄소 저감 문제도 그렇습니다. 개별 중소기업들이 탄소 저감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반드시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이럴 때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탄소 저감 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 탄소 저감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아이디어 착안을 해서 저희가 정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은 개별 중소기업 지원 대책이 아닌 공동의 지원 대책들을 저희 협동조합과 같이 좀 만들어 나가자라고 저희가 좀 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동조합 사업본부 차원에서는 그런 안을 만들기에는 좀 힘이 듭니까? 저희가 그 자체적으로 뭐 ESG라든가 탄소 저감이라든가 에너지 전환 문제 각각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 업종별로 구성되는 조합들과 얘기를 해보면 어떤 것이 우리 업종에 필요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부 당국과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소통을 통한다고 한다면 분명 효율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저희 기대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업종별로 이제 거기에 맞는 지원책을 요구를 하셨는데 경기도의 IT 산업 관련해 가지고 IT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판교, 동탄, 테크노밸리들이 있는데 근데 경기도 내 IT 협동조합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안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특별한 유인책이 없어서 그런가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판교라든가 동탄 쪽에 IT 기업들이 몰려 있어서 그런 쪽에 집적돼 있는 쪽에서 조합이 결성될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런 지역 단위의 IT 조합은 지금 경기도에는 없지만 전국 단위의 IT 조합들은 이미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이라든가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정보산업협동조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SI, SM 등 이런 사업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고. SI, SM이 뭐죠? SI는 뭐 이제 시스템 개발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SM은 시스템 유지 보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공동으로 수주를 해서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 공간정보산업은 뭐냐면 지리정보라고 해서 우리 그 GIS 그렇죠, 잘 아시는데요. 이제 뭐 데이터 지도 뭐 이렇게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런 쪽에는 가장 좀 취약한 것이 전문 인력 부족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는 이런 쪽에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공동으로 해서 조합원 중소기업에게 인력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력 공급을 해준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큰 역할이 될 수 있겠네요. 예. 자, 이정섭 의원님.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업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 중소기업의 뭐 자생력이라는 게 결국은 그 물건을 사주는 대기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그 대기업 중소기업의 다리를 놔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는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예. 이거는 이제 사례인데요. 그 뭐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주택가구 협동조합이 GS건설 그 가구를 이제 하여간 공동으로 그 회원사들하고 만드는 그런 조합인 거죠. 그래서 GS건설 대기업들 그리고 삼성물산, 뭐 레미안 아파트를 만드는 삼성물산 등등 하고 그 제품 공급이나 가구 쪽에 이런 판로를 개척하는 걸 이제 구매 상담회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례는 이제 한국 고소 작업대 임대 협동조합하고 또 대기업입니다. SK 하이닉스에서 이제 고소 작업대 임대 컨소시엄 참여 뭐 이런 이제 구매 상담회를 이제 정례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사례 중에 하나는 이제 대기업 5개사하고 이제 한국 급식 협동조합, 급식 이제 도시락 만드는 협동조합이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인 롯데푸드, 신세계푸드, 풀무원식품, 프레시서브, BGF푸드 등과 이제 이런 이제 한국 급식 협동조합 간의 이제 협약을 통해서 상생을 하겠다. 급식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 그 도시락료를 탐을 낼 수도 있는 건데 대기업이 이제 그 중소기업들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양보를 한 그런 사례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례들이 이제 하여간 좀 지금 현재 이제 경제적인 효과, 그러니까 직접적인 그런 거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이제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이제 협력이고 상생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계속해서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협업을 뛰어넘어 가지고 예.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기술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예. 뭐 스마트 공장을 세울 때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 그 얘기 좀 소개해 주시죠. 그 스마트 공장 사례는 이제 또 사례들이 이제 좀 재미있는 상황인데요. 네, 길게 얘기해 주십시오. 재미있는 사례면. 예. 그 중소 도금업체에서 이제 동아 프레이팅 이쪽이 이제 삼성전자로부터 이제 스마트 공장에 대해서 이제 좀 전수를 좀 받았습니다. 노하우를. 그러니까 지금 대기업이 스마트 공장을 대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 이제 수원의 삼성전자가 이제 그 상당히 스마트 공장에 그 상당히 관심이 높은 것 같더라고요. 삼성전자가 이쪽 저쪽 이제 우리 중소기업들 많이 스마트 공장에 이제 관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동아 프레이팅에 이제 그 스마트 공장을 전수를 하면서 그 성과가 상당히 높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산성 향상이 뭐 37%. 이거는 이제 직접 동아 프레이팅이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서 오늘 두 분 나오셔서 많은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마무리로 얘기 좀 더 해주실 게 있으면은 정리를 해주시죠. 자, 김종학 본부장님부터. 예,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1962년부터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917개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희가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협동조합이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어느 쪽에서 좀 만들어지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저희가 해봤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각종 기업인 협의회라고 하는 임의단체가 구성이 되는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산업단지에 있어 보면 산업단지 입주한 기업인들의 어떤 협의회체가 구성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도심 내에 보면 어떤 골목형 상가가 있으면 그 상가에 있는 그 상점주들이 또 협의회를 또 나름대로 만들어 놓고 있기도 하고 또는 도심 내에 각종 지식산업단체에 몰려있는 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 안에도 역시 입주기업협의회라고 하는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협의회들이 친목단체로 그치지 말고 좀 더 생산적인 어떤 공동의 협동사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업인 협의회 임의단체 조직들을 협동조합으로 좀 전환시킨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협동조합도 많아지겠고
기업인들의 어떤 생산적인 활동도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어떤 산업 정책을 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어떤 미래형 모바일리티라든가 반도체, 미래 의료 기술 이런 쪽의 산업 육성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때도 역시 그 산업 육성과 관련돼서 그 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뭔가 공동으로 힘을 합친다고 한다면 더 큰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그 오사카 우주개발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 예. 중소기업 오사카에 있는 13개 중소기업들이 모여서 만든 협동조합인데요. 이 조합들이 자체적으로 소규모 위성을 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누리호에 들어간 부품의 약 300여 개는 중소기업들이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중소기업 협동조합 제1호 위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개인적으로는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이정섭 위원 말씀하실 거 있습니다. 예. 우리 이제 한국 경제에서 이제 중소기업의 역할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숫자로는 절대적인 숫자가 이제 99%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과거부터 현재까지도 절대적인 그런 위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개별 이제 중소기업들의 이제 역량은 좀 부족하지만 중소기업 협동조합으로 이렇게 뭉치게 되면 앞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경영 시너지를 이제 낼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상당히 이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상당히 중요하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역대 정부에서 보면 창업 정책을 상당히 이제 중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창업이라 하면 이제 창업 기업들은 거의 중소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소기업들의 이제 그런 위상이나 역할은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AI가 지금 챗 GTP로 해서 이제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소기업의 혁신,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이제 역할 강화 이런 부분이 이제 또 지속적으로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 듣고 보니 참 좋은데 다양한 중소기업에게 보다 도움이 되려면 협동조합의 능동적인 변화 그리고 시대 상황에 맞는 제도적 지원책이 뒤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잘 되는 대한민국을 꿈꾸며 인사이드 경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